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조선시대의 여류 서화가인 신사임당의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 제목은 사친, 부모님을 생각하며 인데요. 고향을 생각한다 해서 사향시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사모곡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사임당 하면 현모양처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현모양처라기보다는 요즘 하는 말로 마마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마마걸이 아니라 그 반대죠. 어쩌면 두 쪽 다인 것도 같고요. 어쨌든 사임당이 평생을 애탈애탈하며 챙겨야 했던 사람은 바로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임당은 그림 외에도 시를 두어 편 남기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오늘 감상하실 사친이고요. 또 하나는 대관령을 넘어가며 친정을 바라보다 라는 유대관령 망친정입니다. 둘 다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예요. 도대체 사임당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토록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시를 통해 그녀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 사친, 천리가산 만첩봉, 귀심장제 몽헌중, 한송정반 고윤월, 경포대전 일진풍, 사상백구 항취산, 해문어정 임서동, 하시중답 임영로 경착반의 슬하봉. 어머니를 생각하며 줄령곡에 넘어 천리먼 고향 산천은 꿈속에서 혼이라도 돌아가고픈 마음 영원하네. 한송정 언덕에는 둥근 달이 외로이 떴겠고 경포대 앞에는 한바탕 광풍이 불겠지. 모래밭엔 갈매기 노상 모였다 흩어지고 바닷가 고깃배는 이리저리 오고 가리. 언제 다시 임영로 밟아 색동원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꼬. 어떠세요? 한송정이니 경포대니 아는 지명이 나오죠. 시의 형식은 칠언율시고요. 앞우는 만첩봉, 몽헌중, 일진풍, 임서동, 슬하봉 해서요. 봉, 중, 풍, 동, 봉의 종성자 이응을 운으로 하였습니다. 원래 율시에서 아부는 1년부터 4년까지 뒷구의 맨 뒷자에만 운을 다는데요. 첫 번째 수련의 앞구에도 운을 달기도 합니다. 만첩봉으로 운을 맞추었죠. 첫 번째 수련부터 보시면요. 줄령곡에 넘어 천리 떨어진 고향 산천은 꿈속에서 혼이라도 돌아가고픈 마음 영원하네. 천리가산 만첩봉, 귀심장제 몽헌중. 천리 하면요. 일천자자에 리자는 거리 단위로 쓰였죠. 천리. 가산, 집의 산, 조상님의 묘지가 있는 산산이고요. 혹은 이제 고향 산천을 가산이라고도 합니다. 천리 떨어진 고향 산천. 만첩봉 하면은 일만만자에 중첩하다, 겹치다 라는 첩자고요. 봉우리 봉자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인 만큼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은 천리라고 표현했고요. 삐죽삐죽한 수만 개의 봉우리처럼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장애물들을 만첩봉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는 고향 산천이죠. 뒷구 보시면 귀심장제 몽헌중, 귀 돌아갈 귀자, 마음 심자 해서 귀심, 이 시의 핵심이 되는 시어입니다. 아들 하나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제 하면은 긴 장자에 있을 제자, 오래도록 있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이 장제는 자신의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인 혹은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몽자, 귀신 혼자, 가운데 중자 해서 꿈속에서 혼으로라마라는 뜻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거리도 멀고 이런저런 일로 갈 수 없으니 꿈속에서라도 혼이 되어 가겠다는, 말하자면 귀신이 돼서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 첫 수련으로 사임당이 친정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얼핏 옛날 조선시대에 여자가 시집가서 평생 친정 한 번 못 가본 것이 한이 되어서 쓴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임당이 친정에 목을 매는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사임당이 생존했을 당시의 혼인제에 대해 아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남기여가라는 전통 혼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 집에서 혼인 생활을 하는 형태예요. 지금처럼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고구려 때에는 서옥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위 서자에 집옥자예요. 신부 집에서 사위의 집인 서옥을 지어서 사위가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혼례를 하고 그냥 여자 집에서 눌러 앉아 살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장성하면 그때 남자 집으로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 풍습은 노계 사회의 잔재라고도 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자료가 부족해서 아직 확실한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세종 제위 9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집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종은 유교의 그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주자가 만든 가례를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본래의 혼례 양식인 그 남기여가는 점점 사라지고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에서 맞이해서 혼인하는 친영제가 시작됩니다. 영자는 맞이할 영자예요. 그리고 여성의 혼인 연령을 14세에서 20세로 정하는 등 여성의 조혼을 장려하는 법을 만들어요. 물론 이런 법들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겠지만 이때부터 친정은 멀수록 좋다느니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여성의 홈그라운드가 좁아지고 어린 여자가 연상의 남자를 상대함으로써 자연히 여건이 약해지게 됩니다. 사임당은 19세인 1522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쯤에는 거의 친영제가 100여 년 정도 시행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세대부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는데 사임당 집은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는 강릉의 선비로 알려진 이사온의 무남동녀였어요. 당연히 아들이 없는 이사온은 오죽헌을 지어 오죽헌, 검은 대나무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죽헌을 지어서 사위인 신명하가 들어와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위 신명하의 집안도 허름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평산 신씨로 아버지 신수권은 영월 군수를 지냈고 등조부는 세종 때 자의정까지 오른 문희공 신계입니다. 또 그 위로 올라가면 고려의 개국공신인 신숭경까지 나와요. 말하자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명문가죠. 그러니 그런 신명하가 이미 세상이 바뀌었는데 강릉 총구석에서 대리사위 노릇하며 썩을 리가 없겠지요.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서 과거시험에 몰두하는데 쟁쟁한 집안 자손답지 않게 매번 과거시험에 떨어집니다. 장인인 이사온이 무남동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잘난 사위를 얻지는 않았나 봐요. 결국 40세에 과거를 붙는데 글쎄요. 그것도 음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백으로 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허구한 날 과거시험 본다고 아버지 신명하는 서울을 떠나지 못했고 어머니 용인이 씨는 효심이 남달라서 부모님을 떠나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지 않으니 결국 사임당 어머니는 강릉 오죽헌에서 살고 아버지 신명하는 서울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했던 세월도 아니고 그런데도 딸을 다섯 둔 거 보면 왔다 갔다는 한 것 같은데 사임당이 자기 아버지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임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임당 신씨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침울하게 지내시는 어머니는 사임당의 마음의 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측은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린 사임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고 머릿속에 아예 박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기다리지 마세요. 라며 수없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편 사임당 아버지 신명하는 어땠을까요? 서울에서 과거시험 공부한답시고 살림은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아마도 첩까지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가끔은 강릉에 두고 온 아내와 딸들 걱정이 되겠죠. 누군가 자기 대신 강릉집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행히 딸 5 중에 아들같이 듬직한 둘째 딸 인선이, 즉 사임당이 있으니 은근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것이 있었나 봐요. 7세 때에는 조선 도화서의 최고 화원인 안견의 그림을 스스로 배우는 등 시소화에 뛰어남을 보였고요. 나이 16세에는 자신의 호를 주나라 문종의 어머니를 배운다는 의미가 있는 사인이라고 스스로 호를 붙이는 등 총명했으며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해서 사임당 아버지는 사임당에게 맞는 대릴사위를 찾기로 합니다. 옛날 말로 아들잡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사대부들에게 이미 친영제를 권하는 분위기였지만 서울도 아닌 강릉이고 자기 장인도 대릴사위급으로 오죽헌에 와서 살고 자신도 이 집으로 장가를 왔으니 대릴사위를 얻는 것이 그렇게 흉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임당에게 맞는 사위만 고르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내 걱정도 집안 걱정도 안 해도 되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는 자신이 대릴사위급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사위의 처세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위,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펴줄 사위를 고르려면 어떤 남자를 골라야 할까요?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신명하는 사임당의 재능을 아까워하여 자신의 딸의 재능을 꺾지 않을 사람을 골랐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자기의 집안보다 처갓집에 의지해서 살 남자, 딸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남자, 난폭하거나 거칠지 않고 똑똑하기보다는 좀 우둔한 아버지 신명하는 나름대로 그런 조건에 적합한 자를 골랐나 봐요. 그가 바로 덕수이 씨 가문의 원수라는 자제입니다. 이름이 원수예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꼭 자기 같은 사위를 고른 것 같아요. 덕수이 씨라면 가문으로 봐서 신씨 가문과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았지만 이 씨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위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좀 세락한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별로 고집도 센 것 같지 않고 잘났다고 나설 것 같지도 않고 안성맞춤이었나 봐요. 그런데 생각만큼 이 사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내인 신사임당의 재주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엇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임당 나이 19세에 그 둘은 강릉 오죽헌에서 혼례를 치루었는데 처음부터 장인인 신명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사임당이 서울을 가내만에 좀 신경전이 있었나 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혼례 치른 지 3달 만인 그해 10월에 갑자기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하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 씨도 자기 친정엄마의 병을 핑계로 강릉에 왔다가 아예 눌러앉아 살았는데 이제 사임당도 아들 없는 아버지의 3년상을 대신 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강릉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연산군이 3년상을 줄이는 단상제를 실시합니다. 말하자면 3년을 24개월로 치고 개월수를 날짜수로 바꿔서 24개월을 24일로 치르는 2일여벌법을 시행해요. 3년상을 치르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사임당은 아버지 상 당한 지 3년이 안 되는 나이 21세에 맏아들인 선을 출산한 것을 보면 3년상을 치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임당 신씨는 강릉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넓은 집에서 오직 딸만 5을 키우며 오지도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항상 외롭게 사셨던 어머니. 이제 그나마 기다릴 아버지도 안 계시니 꼼짝없이 자신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 이 씨는 과거 시험은 안중에도 없고 주막집 주모 건 씨와 눈이 맞아 집안 살림에는 안중에도 없으니 사임당은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은 없었을 것 같고 자식들은 사임당이 붙잡고 가르치니 별 걱정이 없었는지 오직 걱정이라면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강릉을 떠나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이후로는 파주의 율곡리와 서울 그리고 강릉을 오고 가며 지내게 됩니다. 이 시는 아마도 그중 언제인가 쓴 시일 거예요. 여기서 오고 갔다고 하지만 거의 강릉에서 지낸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연 함년 보시면요. 첫째 연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를 귀심으로 표현했다면 둘째 연 함년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자연 경물을 빌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송정 언덕에는 둥근 달 외로이 떴겠고 경포대 앞에는 한바탕 바람이 불어대겠지. 한송정반 고륜월 경포대전 일진풍. 한송정은 강릉에 있는 정자입니다. 그리고 이 반자는 두둑 혹은 언덕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있고요. 물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고자, 둥글 윤자, 박기 윤자입니다. 발월자죠. 어떤 자료를 보면 요 외로울 고자 대신 짝의 의미를 지닌 쌍자를 넣는데요. 그것은 이 반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반자를 언덕이라고 하면은요. 한송정 언덕 위에 둥글게 외로이 뜬 달 이렇게 되지만 물가로 하면은 쌍윤월이 돼야 돼요. 하늘에 뜬 달과 물에 비친 달 해서 한송정 물가에 달이 2개가 되는 쌍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외롭게 강릉에 홀로 계실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짝을 이루는 하늘과 바다에 뜬 2개의 달이 아닌 외로운 하나의 달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짝쌍자 대신 외로울 고자를 썼습니다. 뒷구 보시면요. 경포대 앞에는 한바탕 바람이 불겠지. 경포대 아시죠? 강릉 경포대. 그리고 앞전자. 그 다음에 일진. 일진은 우리 매스컴에 가끔 듣죠. 폭력을 사용하는 패거리들을 일컬어서 일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진풍 하면 한바탕 불어대는 광풍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진풍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사시면서 겪게 될 험한 일들을 비유했다고 봅니다.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자신이 돌봐드리지 못하니 어머니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주 작은 일도 사임당 편에서 볼 땐 광풍이죠. 진지는 잘 드실까? 혹시 어디 편찮지는 않으실까? 생각마다 걱정이죠. 자신이 왜 강릉에 가고 싶은지를 한송정 언덕의 외로운 달과 경포대 앞의 한바탕 불어대는 광풍을 빌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송정 반과 경포대 전 그리고 고윤월과 일진풍을 잘 듣고 있죠. 3년 보시면 모래밭 갈매기는 항상 모였다 흩어지고 바닷가 고깃배는 마음대로 오락가락 하겠네. 사상 백구 항취산 해문 어정 임서동. 사자는 모래사자고 상은 언덕상자예요. 모래언덕, 모래밭입니다. 백구는 갈매기고요. 항상 항자, 모일 지자, 흩어질 산자입니다. 모래밭은 경포대 모래사장이겠죠. 모래밭엔 갈매기가 항상 모였다 흩어지고
예, 뒷구 보시면 바닷가의 고깃배는 임의로 왔다 갔다 하네. 해문, 바닷가의 문죠. 어정은, 예, 어는 어부어자고 정은 배 정자예요. 그래서 어정하면 고깃배입니다. 임은 임의로, 마음대로. 그리고 서쪽, 동쪽. 서동 하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예요. 시어가 자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아마도 후인들이 편의상 쉽게 고친 것 같습니다. 뜻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문장도 대꾸가 잘 되어 있죠. 사상, 모래밭과 해문, 바닷가, 백구와 어정, 그리고 항상 흥자와 임의로라는 임, 마음대로 임, 취산, 그리고 서동, 대꾸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구에 모였다 흩어지는 갈매기와 뒷구의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고깃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사임당 자신일 것입니다. 외로운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갈매기와 고깃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여는 외로운 달처럼 어머니 홀로 경포대의 찬바람 같은 모진 세월을 견디시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했다면, 셋째 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고 갈매기처럼 고깃배처럼 그저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연의 경무를 빌어서 어쩌면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덤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련이죠. 언제 다시 임영로 밟아서 색동원 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 할꼬. 하시중답 임영로 경착반의 슬하봉. 하시 언제 어느 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중자를 읽습니다. 중첩되어 있다고 하죠. 답자는 밟을 답자예요. 답사 한다고 하죠. 임자는 임할 임자고요. 영은 큰 바다 영자예요. 그래서 임영하면 바다에 임한 곳, 즉 강릉을 말합니다. 언제 다시 강릉길 밟아서가 되겠죠. 경착반의 슬하봉, 다시 경자에 입을 착자, 반, 얼룩무늬 반자, 옷의자에서요. 경착, 다시 입을까. 반의 하면 얼룩무늬 옷 혹은 색동 옷, 색동저고리가 되겠습니다. 슬, 무릎 슬자, 아래 하자. 슬하, 무릎 아래에서 부모님의 품을 말합니다. 봉은 바느질할 봉자입니다. 다시 색동은 입고 슬하에서 바느질할 고. 여기서 반의는요. 반의지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옛날 춘추시대 때 노래자라는 초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70에도 부모님에게 자신의 늙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며 재롱을 피웠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언제 다시 강릉에 가서 색동옷 입고 부모님 품에서 바느질할고. 참 이 문장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임당의 불행이 느껴져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싫다죠. 그저 어머니 옆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요. 첫 연은 아무리 멀고 험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혼으로라도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요. 둘째 연에서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겪으실 고생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셋째 연에서는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저 왔다 갔다 할 뿐. 마지막 연에서는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사임당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출가하고 나면 다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져 살게 되니 부모님이 그립죠. 더군다나 부모님이 늙으셨으면 더 그렇겠고 찾아갈 수 없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자식은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자식이고 자식에게 부모는 아무리 90,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건한 부모님이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사임당의 불행한 심정이 글 전체에 느껴지는데 특히 사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장은 자신의 현 생활에 대한 불만 혹은 불행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싫다예요. 예. 사임당이 왜 이렇게 어머니에게 집착하는지 이유가 있겠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사임당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불평 한마디 안 하시지만 항상 우울했을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없이 늘 외로웠을 어머니, 사임당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버림받다시피 살았던 어머니의 삶은 사임당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처라면요, 남편 이씨로부터의 배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제 자신이 바로 그 불쌍한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47세에 겨우 음서로 과거시험에 붙은 것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구한 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것이며 그 상대도 다름 아닌 주막집 주모이니 그 자존심에 받았을 상처가 얼마였을까 짐작해 봅니다. 어쩌면 사임당은 어머니의 슬픔을 보면서 아예 애초부터 남편의 사랑은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당에게는 똑똑한 율곡 이도 있고요. 그림 잘 그리는 매창이도 있고 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임당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함께 많은 평론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해석들이죠.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간 신사임당 이전의 한 여인으로서의 신사임당의 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임당의 심정으로 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진룡곡에 넘어 천리 먼 고향 산천은 꿈속에서 혼이라도 돌아가고픈 마음 영원하네. 한송정 언덕에는 둥근 달이 외로이 떴겠고 경포대 앞에는 한바탕 광풍이 불겠지. 모래밭엔 갈매기 노상 모였다 흩어지고 바닷가 고깃배는 이리저리 오고 가리. 언제 다시 임영로 밟아 색동은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꼬. 참 사임당이 참 애절하게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시를 읽다 보니 저 혼자만의 감상일지 모르겠으나 좀 마음이 좀 안되게 느껴지네요. 우리들 모두 현모양처라고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 것이 사임당의 마음 속에 그렇게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